잠깐만요. 영국에서는 폭설 10cm만 내려도 공항이 멈춥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활주로 왜 이렇게 깨끗하죠? 시간당 18cm 눈 폭풍. 아시아 24개 공항이 연달아 셧다운된 그날. 오직 대한민국의 인천공항만 이착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험 리스크 모델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제설률 97%. 그리고 더 이상 믿기 어려운 사실 하나. 서울에서 천안까지 달려도 1시간이 넘는 그 깊이. 그만큼 아래 지하 120km에. 한국은 공항의 진짜 심장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곳을 직접 내려가 봤고 돌아올 때는 제 상식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왜 한국만 살아남았는지 그 답은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전 세계가 놀란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클레어 윈저입니다. 46살이고요. 런던에 본사를 둔 항공보험사에서 15년째 공항 리스크를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노트북에는 늘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활주로 길이, 기상 변동률, 착륙 성공률, 보험금 지급 통계까지. 숫자가 제 언어였고 그 숫자들이 저를 먹여 살렸죠. 그런데 그날 동아시아 상공 어디쯤에서 그 모든 숫자가 아무 쓸모 없어지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도쿄 출장길이었어요. 새벽 5시 30분에 런던을 떠나 12시간을 날아온 참이었습니다. 기내식을 2번 먹고 보고서를 3건 작성하고 졸다 깨길 반복하는 평범한 비행이었죠. 착륙 1시간 전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일본 상공에 예상보다 강한 폭설이 발생했습니다. 약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연쯤이야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10분쯤 지나자 기내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그 짧은 어둠 속에서 제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어요. 좌석 앞 화면에 띄워둔 비행 경로 지도를 다시 확인했죠. 화면 한가운데 우리 비행기를 나타내는 작은 아이콘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는 470km. 연료 잔량 표시는 녹색이었어요. 아직 괜찮다고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미세한 떨림이었는데 점점 강해졌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손잡이를 꽉 쥐는 게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노트북을 덮고 안전벨트를 다시 조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죠.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톤이 달랐어요. 도쿄 나리타 공항이 활주로 폐쇄를 통보했습니다. 인근 공항으로 우회를 시도하겠습니다. 객실이 순식간에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작게 비명을 질렀고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지도 위에 빨간색 표시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리타, 하네다, 나고야, 오사카 차례대로 붉게 물들었죠. 화면 구석에 작은 글씨로 착륙 불가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보험 전문가입니다. 이런 상황의 확률을 계산하는 게 제 일이에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숫자를 굴렸죠. 동시다발적 공항 폐쇄 확률, 연료 소진까지 남은 시간, 대체 착륙지까지의 거리 그런데 계산이 안 됐어요. 변수가 너무 많았고 모든 변수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다시 봤어요. 녹색이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죠. 저는 지난 15년간 수천 건의 보험 청구를 검토했습니다. 사고 보고서도 수백 건 읽었고요. 하지만 그건 전부 종이 위의 일이었어요. 숫자와 문장으로 정리된 이미 끝난 사건들이었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그 사건 안에 있었어요. 제 생명이 통계 수치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기체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어요. 이번엔 선반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승무원이 급히 통로를 지나갔고요. 저는 창문 쪽을 돌아봤어요. 유리 너머로 보이는 건 새하얀 구름뿐이었습니다. 아니, 구름이 아니었죠. 눈이었어요. 하늘을 가득 채운 눈. 시야를 완전히 지운 폭설 속에서 우리는 갈 곳을 잃은 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지도가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엔 삿포로까지 빨갛게 변했습니다. 일본 전역이 문을 닫은 거예요.
객실이 조용해졌어요. 웅성거림도 속삭임도 멈췄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들리는 건 엔진 소리와 제 심장 박동뿐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다시 꺼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파일을 열고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숫자들이 이 순간만큼은 절 구해주지 못한다는 걸요. 보험 모델에는 이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착륙할 공항이 하나도 없다는 시나리오. 그건 계산 범위 밖이었어요. 모델 설계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불가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연료 게이지가 주황색으로 바뀌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죠. 런던에 있는 제 아파트, 책상 위에 놔둔 커피잔, 다음 주 예정된 회의 일상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기장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객실은 여전히 조용했고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47분. 연료 게이지는 주황색에서 더 진한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누군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는데 공기가 목 안에서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인천공항에 교신을 시도하겠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인천이요? 한국말인가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지도를 그렸어요. 일본에서 인천까지는 약 1000km. 연료로는 갈 수 있는 거리지만 한국도 이 폭설 영향권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 보험 데이터베이스에는 동아시아 기상 패턴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폭설이라면 한반도 전역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옆자리 남성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냥 절차상 확인하는 거겠거니 했죠.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 30분간 모든 희망이 하나씩 꺼져갔거든요. 10초쯤 지났을까요? 기내 스피커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한 영어였어요. 인천공항 관제탑입니다. 귀 항공편 접근 허가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음 문장을 들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 정상 운영 중입니다. 활주로 33 레프트 제설 완료. 제설률 97% 유지 중입니다. 97%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뭔가 잘못 들은 거겠죠. 이 폭설 속에서 97%라니요. 보험업계에서 15년 일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폭설 상황에서 활주로 제설률은 기껏해야 70%를 넘지 못해요. 80%면 기적이고요. 97%는 존재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통계 모델 자체가 그런 수치를 상정하지 않았거든요. 객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이내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어요. 말이 돼? 정말? 거짓말 아냐?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바닥이 축축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관제탑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귀 항공편을 최우선으로 유도하겠습니다. 33 레프트 활주로 전체를 귀 항공편 전용으로 전환합니다. 다른 항공편 이착륙 중단. 접근 경로 재설정 완료했습니다. 활주로 하나를 통째로 우리한테 준다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기장이 답했습니다. 인천 관제탑 감사합니다. 접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안도인지 긴장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기체가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었고 화면 속 지도에서 우리 아이콘이 새로운 경로를 따라 움직였어요. 목적지 표시가 도쿄에서 인천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살아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밀려왔습니다. 혼란이었어요. 제가 15년간 쌓아온 데이터, 모델, 계산이 전부 틀렸다는 뜻이잖아요. 97% 제설률. 활주로 전용 전환. 이런 대응은 제 보험 위험도 평가책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료 게이지는 여전히 주황색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색이 조금 덜 무서워 보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눈 너머 어딘가에 열린 활주로가 있다는 걸 알았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아직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인천으로 방향을 틀고 나서도 폭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창밖은 온통 하얀색이었고 구름인지 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죠. 기체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귀가 먹먹해지면서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손잡이를 꽉 쥐었죠. 고도가 낮아질수록 시야는 더 나빠졌습니다. 활주로 유도등이 보여야 할 거리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새하얀 벽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정말 착륙할 수 있을까요? 97% 제설률이라고 했지만 이 눈 속에서 활주로를 찾을 수나 있을까요? 그때였어요. 창밖에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파란색 불빛이었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별처럼 깜빡였거든요. 그런데 그 빛들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규칙적으로.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드론이었어요. 수십 대의 드론이 우리 비행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드론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비행기와 함께 내려갔어요. 마치 호위하듯이요. 파란 불빛이 눈보라 속에서 길을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봤어요. 이런 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험 매뉴얼 어디에도, 공항 운영 자료 어디에도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고도가 더 낮아졌어요. 이제 땅이 가까워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체가 흔들렸고 엔진 소리가 변했죠. 착륙 자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 활주로를 봤어요. 눈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선 계속 눈이 쏟아지는데 활주로는 깨끗했어요. 검은 아스팔트가 선명하게 보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환각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곧 이유를 알았습니다. 활주로 양쪽에서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큰 기계들이었어요. 일렬로 늘어서서 눈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대형이었어요. 한 대가 지나가면 다음 대가 바로 이어받아 똑같은 경로를 청소했죠. 마치 춤을 추듯이 정확했습니다. 상공의 드론들도 변화했어요. 비행기 진행 방향에 맞춰 궤적을 바꿨습니다. 앞쪽 드론들은 더 낮게 내려가 활주로 시작점을 표시해줬고 뒤쪽 드론들은 높이를 유지하며 우리를 따라왔어요. 모든 게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았어요. 쿵 하는 충격이 왔습니다. 기체가 크게 흔들렸고 제 몸이 앞으로 쏠렸죠. 역추진 장치가 작동하는 굉음이 들렸어요.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속도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놓지 못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기체가 멈췄습니다. 완전히 멈췄어요. 엔진 소리가 낮아졌고 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사람들이 울고 웃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죠. 로봇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드론들은 천천히 상승하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런 시스템은 보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계산할 수 없었던 세계. 숫자로 담을 수 없었던 기술. 그때 기체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착륙 충격이 아니었죠. 왼쪽에서 진동이 느껴졌어요. 엔진 쪽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소리가 났고 기체 전체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객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환호하던 사람들이 다시 긴장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또 잘못된 건가요? 승무원이 급히 통로를 지나갔어요. 무전기에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는 여전히 깨끗했고 로봇들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비행기는 멈춘 채 떨리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멈춘 지 15분쯤 지났을 때 승무원이 제 좌석으로 왔습니다. 윈저 씨, 공항 측에서 특별 브리핑에 참석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항공 관련 전문가분들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엔진은요? 승무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점검 중이에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동안 공항 시스템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망설였어요. 아직 손이 떨렸거든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이 눈보라 속에서 활주로를 깨끗하게 유지했는지, 드론들은 어떻게 움직인 건지 보험 전문가로서 알아야 했어요. 터미널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난방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창밖은 여전히 폭설이었는데 안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죠. 바닥엔 물기 하나 없었고 사람들은 평온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비상 상황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공항 직원이 저를 포함한 5명의 승객을 안내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항공 엔지니어, 프랑스 공항 설계사, 일본 관제 전문가, 그리고 미국 항공사 임원이었어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놀람과 의심이 섞인 얼굴이었죠. 관제탑 옆 건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좁았고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저는 문에 붙은 표지판을 봤어요. 지하 120km 보안 운영구역 독일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농담이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120km라니 말도 안 되는 숫자였죠.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가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이 카드를 찍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압력이 느껴졌죠. 숫자판을 봤습니다. -10, -20, -30 계속 내려갔어요. 프랑스 설계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내려가네. 저는 벽에 손을 댔어요.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그러나 부드럽게 하강했어요.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50, -70, -90, -120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가늠이 안 됐습니다. 벽 전체가 화면이었어요. 수백 개의 모니터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각 화면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갔습니다. 활주로 상태, 기상정보, 항공기 위치, 연료 잔량, 승객 수 모든 게 숫자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죠. 바닥은 금속이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에어컨 소리가 낮게 웅웅거렸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 일하고 있었어요. 모두 집중한 표정이었습니다. 중앙에 큰 테이블이 있었어요. 홀로그램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역이 입체로 구현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폭설 지역이 붉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일본은 완전히 빨갛고 한반도도 절반쯤 물들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인천공항 절대 백업 심장입니다. 지진, 정전, 전쟁, 폭설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도록 설계됐죠.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천장에서 굵은 케이블들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광섬유였어요. 수천 가닥이 지상과 연결되어 있었죠. 지상시설이 마비돼도 여기선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화면 하나를 가리켰어요. 지금 보시는 게 귀 항공편 엔진 데이터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왼쪽 엔진에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착륙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에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실시간 분석 결과 구조적 손상 없음. 안전 착륙 성공으로 판정됩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풀렸습니다. 엔진은 괜찮았어요. 우리는 정말 살아난 거였죠. 하지만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주위를 다시 둘러봤어요. 이 거대한 시설, 수백 개의 화면, 수천 가닥의 케이블, 지하 120km에 만들어진 이 공간. 왜 이런 걸 만든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멈출 수 없어서요. 하늘길이 끊기면 사람들이 갇히거든요. 집에 못 가고 가족을 못 만나고 생명을 잃기도 하죠. 우리는 그걸 막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영 효율이 아니었어요. 생존 철학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화면 속 데이터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봤어요. 제가 평생 다뤄온 숫자들과 같은 모양이었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숫자는 위험을 계산했지만 이곳의 숫자는 생명을 지키고 있었어요. 지하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화면 하나가 빨갛게 변했고 글씨가 떴습니다. 터미널 3층 심정지 환자 발생. 직원이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의료 카트 출동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터미널 내부 지도가 나타났고 작은 점 하나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정질환이요. 따라오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귀가 멍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문이 열리자마자 뛰었습니다. 터미널 3층 대합실이었어요.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어요. 50대쯤 보였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옆에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아마 부인인 것 같았습니다. 손을 떨며 남성의 어깨를 흔들고 있었죠. 그때 복도 저편에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하는 모터 소음이었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켰고 하얀색 카트가 나타났습니다. 사람 허리 높이쯤 되는 크기였어요. 바퀴 내달린 상자 같았지만 위쪽엔 팔처럼 생긴 로봇 장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율의료 카트였어요. 쓰러진 남성 옆에 정확히 멈춰 섰습니다. 위쪽 패널이 열리며 장비가 나왔어요. 심전도 측정기, 산소 포화도 센서, 그리고 제세동기였습니다. 로봇팔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남성의 가슴에 전극 패드를 붙였어요. 화면에 심전도가 떴습니다. 평평한 선이었어요. 심장이 멈춘 거였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옆에 있던 부인이 흐느꼈어요. 여보, 여보. 카트에서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심정지 확인. 제세동 준비. 2분 40초가 흘렀어요. 쓰러진 시점부터 지금까지요. 제 머릿속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심정지 환자는 4분 안에 처치가 시작되지 않으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보험 통계가 그렇게 말했죠. 그때 구조팀이 도착했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3명이었어요. 한 명은 가방을 들고 한 명은 들것을 끌었고 한 명은 곧장 환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동선이 완벽했어요. 서로 부딪히지 않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움직였죠. 3분 10초 경과. 카트가 알렸습니다. 구조팀원이 무릎을 꿇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가슴을 규칙적으로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내 속도가 정확했어요. 다른 팀원은 산소 마스크를 준비했고요. 제세동 준비 완료. 카트가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손을 뗐어요. 전극에서 전기가 흘렀습니다. 남성의 몸이 움찔했어요. 심전도를 봤습니다. 여전히 평평했죠. 한 번 더. 팀원이 말했습니다. 4분 경과. 카트의 목소리였어요. 다시 전기가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강했어요. 남성의 가슴이 들썩였고 심전도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봉우리가 나타났죠. 심박 확인. 팀원이 외쳤습니다. 4분 48초. 저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4분 48초요. 심정지부터 심박 회복까지 4분 48초. 보험 모델에서 이건 거의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평균 반응 시간이 7분에서 10분인데 이곳은 4분도 안 걸렸죠. 부인이 남편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남성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구조팀이 들것을 가져왔고 조심스럽게 남성을 옮겼어요. 저는 그 장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자율의료 카트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바퀴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구조팀은 환자를 싣고 의료실로 향했고요.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제 옆에 공항 직원이 서 있었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쓰러지면 4분 안에 도착하도록 훈련받아요. 그게 기준이거든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보험이 계산하던 생존 시간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네요. 손이 떨렸어요. 감동인지 충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곳은 제가 알던 세계와 달랐어요. 인천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엔진 점검이 끝나길 기다리는 동안이었어요. 그 사이 이 사건이 뉴스에 나가기 시작했죠. 폭설 속 기적의 착륙 일본 전역 폐쇄됐지만 한국은 열려 있었다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처음엔 감동적인 기사들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인터뷰, 관제사들의 헌신, 자율 의료 시스템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영국 언론이 먼저였습니다. 지하 120km는 과장 한국의 기술력 홍보용 발표일 뿐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화가 났어요. 저는 그곳에 직접 내려갔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숫자판을 보고 그 거대한 시설을 두 눈으로 확인했죠. 미국 방송도 비슷했습니다. 항공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했어요. 97% 제설률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측정 오류이거나 과장된 수치일 겁니다. 저는 화면을 끌 수밖에 없었어요. 답답했거든요. 일본 언론은 더 심했습니다. 우연히 폭설구역을 벗어난 것 한국공항도 위험했지만 무리하게 착륙시킨 것 댓글엔 더 악의적인 말들이 달렸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왜 믿지 않는 걸까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15년간 보험업계에서 일했습니다. 숫자로 모든 걸 의심하고 검증하고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건데 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걸까요? 나흘째 되던 날 영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말해봤자 또 의심받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을 바꿨어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튜디오는 런던에 있었지만 화상으로 진행됐어요. 호텔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윈저 씨, 지하 120km 시설을 직접 보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직접 내려갔습니다. 정말 그 깊이까지 내려간 건가요? 엘리베이터 숫자판이 조작된 건 아니고요. 진행자의 목소리엔 의심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15년간 항공보험 리스크를 평가했습니다. 의심하는 게 제 직업이에요. 숫자를 믿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죠. 그런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하 120km 시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압력 변화를 느꼈고 광섬유 케이블을 받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 과정을 확인했어요. 진행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말을 끊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알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기술이 있었다는 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거든요. 저는 그곳에서 한 남성이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심정지 후 4분 48초 만에 심박이 돌아왔어요. 이건 보험 통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어요. 제 눈앞에서요.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대로 말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틀 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조사팀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과 독일도 뒤따랐죠.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도 전문가들을 보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의 지하 120km 시설 실제 확인 제설 시스템 및 자율 의료 대응 체계 검증 완료 공식 보고서였어요. 언론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찬사였어요. 한국이 만든 미래 공항 세계가 배워야 할 시스템 댓글도 달라졌죠. 사과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국제민간 항공기구는 회의를 소집했어요. 한국 시스템을 국제표준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면서 조용히 웃었어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나왔죠.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험 위험도 평가 모델 파일이 떠 있었어요. 15년간 쌓아온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 모델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걸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닫았습니다. 새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기준을 담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했죠. 보험업계가 앞으로 이 기준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귀국 하루 전,
저는 다시 공항을 찾았습니다. 꼭 가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현실이었는지요. 터미널 입구에서 공항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 시설을 다시 보고 싶어서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숫자판을 봤죠. 마이너스 10, 20, 30 익숙한 하강이었어요. 마이너스 120에서 멈췄고 문이 열렸습니다. 지하 시설은 그대로였어요. 수백 개의 화면, 수천 가닥의 케이블, 일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충격이었다면 지금은 경외였어요. 이 모든 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책임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윈저 씨,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이 느껴졌죠. 옆에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책임자가 소개했어요. 우리 팀 엔지니어입니다. 그날 밤 귀 항공편 착륙을 담당했죠. 청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밤샘 근무였나요? 청년이 웃었습니다. 네, 폭설 경보가 떨어지면 다들 여기 내려와요. 교대 없이 계속 일하죠.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청년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행기 하나엔 가족의 인생이 실려 있거든요. 누군가의 엄마고 아빠고 아이예요. 그분들이 집에 가야 하잖아요. 안전하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청년은 계속 말했어요. 저희 일은 숫자를 다루는 거지만 숫자 뒤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못 쉬는 겁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요. 책임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효율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생명을 위해 일하죠. 그게 기준입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중년 남성과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알아봤어요. 심정지로 쓰러졌던 남성과 그의 부인이었죠. 남성이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했어요. 물론이요. 어떻게 되셨어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남성이 웃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4분 안에 처치받은 덕분이래요. 부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국이 남편한테 새로운 삶을 줬어요. 우리 딸이 10살인데 아빠 없이 자랄 뻔했죠. 이제 같이 살 수 있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남성이 말했습니다. 윈저 씨도 그날 여기 계셨죠? 우리 둘 다 살아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책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준비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이 포기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화면들, 케이블들, 일하는 사람들.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죠. 사람을 살리겠다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작게 말했어요. 우리는 보험으로 사람을 계산했어요. 생존 확률, 위험도, 손실 비용 숫자로만 봤죠. 하지만 당신들은 생명 자체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네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도구일 뿐이에요. 목적은 사람을 지키는 거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제 경력이 떠올랐어요. 보험 모델, 위험도, 평가, 통계 분석 전부 틀렸던 건 아니지만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을요.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지하 120km까지 내려갔는지, 왜 97% 재설률을 유지하는지, 왜 4분 안에 도착하려고 훈련하는지. 답은 하나였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출국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호텔을 나와 공항으로 향했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죠. 탑승 수속을 마치고 탑승구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새벽인데도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제설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일렬로 늘어서서 눈을 치우는 모습이 마치 춤 같았어요. 상공엔 드론들이 순찰하며 깜빡였죠. 밤에도 쉬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도 이 시스템은 깨어 있었어요. 다음 비행을 준비하고 다음 생명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 좌석에 가족이 앉았어요. 젊은 부부와 6살쯤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창밖을 보며 웃었어요. 엄마, 저기 로봇 봐. 순수한 목소리였죠. 엄마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나라 로봇이야.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봤어요. 아이의 웃는 얼굴, 엄마의 따뜻한 손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가 지켜내는 건 활주로가 아니구나. 이 아이의 미래구나. 안전하게 날 수 있는 하늘,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 포기되지 않는 생명. 그게 한국이 만든 기준이었어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줄을 섰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터미널을 돌아봤습니다. 지하 120km 아래 그 거대한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겠죠. 수백 개의 화면이 깜빡이고 청년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고 자율 의료 카트가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창밖으로 제설 로봇이 보였어요.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고 있었죠. 엔진 소리가 커졌고 기체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떴어요. 인천공항이 멀어졌습니다. 건물들이 작아지고 활주로가 가느다란 선이 되고 도시 전체가 불빛 덩어리로 변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선 뭔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 그 철학, 그 사람들의 마음이요.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새 파일을 열고 제목을 입력했어요. 한국공항 시스템 기반 신규 보험 모델 제안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습니다. 10글자를 쓰고 지우고 다시 썼어요. 돌아가면 보고서를 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의 기준을 세계의 기준으로 만들겠다고요. 97% 제설률, 4분 의료 대응, 지하 120km 백업 시스템. 이 모든 게 불가능이 아니라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준비된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생명이 숫자보다 먼저라는 것. 저는 오늘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